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1인 1표제로 당원 당규를 개정합니다. 정청래 대표 주도로 개정되는 이 공천 룰을 두고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또 다른 명청 갈등의 서막이 오른 분위기라는 해석 등이 나옵니다. 정치대학 1교시 2주 만에 모십니다. 설주원 변호사와 오늘도 뜨거운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민주당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전당원 1인 1표제로의 개정 추진을 놓고 계속 잡음을 일고 있는데, 일단 권리당원과 대의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료당원이죠. 그러니까 매달 뭐 1,000원 또는 뭐 2,000원의 어떤 1,000원 이상의 어떤 유료 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의원은 뭐냐면, 대의원은 원래 이제 왜 이게 있었냐. 이게 원래는 국민의힘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라 1인 1표제로 똑같이 됐죠. 국민의힘도.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대의원 제도가 과거에는 호남에만 편중돼 있었단 말이에요. 당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영남, 경남, 경부, 오히려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험지 지역에서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의원을 통해서 어떤 이 비율을 맞췄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당원은 1표, 대의원 1명은 20표. 과거 이 20표도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70표였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조금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었군요. 근데 이게 당원 수가 적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았어요. 대의원 자체가 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권리당원이 과거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급증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도 권리당원이 30만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164만이 됐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근데 권리당원 숫자가 많아지고 대의원 숫자는 그대로 고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조절을 해주자. 이걸 너무 이제 과대하게 대의원에게 몰리는 거 아니냐, 그 의사결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완화됐던 것이거든요. 완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70표도 행사했었다. 그럼요. 네. 한 사람이 70표 똑같은 몫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민주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최근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제가 직접 민주주의인가요? 아니잖아요. 대의민주주의예요.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여의도에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네. 대의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국민이 거기에 위임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의 당원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다 분포가 돼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죠. 그 당원 명부는 아무도 당원 명부는 압수수색하지 않는 모르지만은 대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당대회를 할 때 투표 숫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예를 들어서 150만 명에서 180만 명 사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100만 명 정도는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거의 여기서 다 차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 일부,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울산 이쪽은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이 대의원 제도는 오히려 이 험지에서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보완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의 비율을 낮추는 것과 높이는 것에 어떤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번 민주당에서의 1대1 결정, 1대1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1대1로 하자라는 결정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가는 것도 맞죠. 지금 소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당원 주권주의,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트집을 잡나요? 왜 지금이냐? 그 타이밍이 항상 문제예요. 네. 사법개혁을 하자면서 갑자기 내란전 재판부도 만들고 4심제도 하재요. 왜 지금이냐? 네. 배인제도 폐지하재요.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 시기와 그 형식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가 문제인 건가? 아니, 그 왜 시기를 지금으로 잡았냐? 근데
항상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반기를 들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예요. 대부분. 이번에도 G20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나가 계시잖아요. 굉장히 좀 장기간 외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약간 이번 1대1로 전환하는 그 전당원 투표를,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데, 아니, 이걸 하루 전? 이틀 전 공고를 단시간 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걸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걸 진짜 번개불에 콩복박을 먹듯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느냐. 아니, 대통령 들어와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빨리 해야죠.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이슈가 분명히 당의 어떠한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모르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가 보면, 그래서 오늘 아침 라디오를 보면 대부분 정청래 대표 측의 인사들이 라디오에 나옵니다. 오. 박상혁 의원, 그 다음에 한민수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 나와서 당대표 입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강변을 하고 있죠. 뭐래요? 왜 지금이래요? 왜 지금 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꼭 대통령이 나가서 지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오래전부터 민주당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왜 지금이냐? 좋아요. 자, 좀 나눠서 볼게요. 왜 지금이냐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왜 지금이냐가 왜 우리가 나가서 있을 때냐, 왜 또 시끄럽게 그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그래 알았다 권리 당원들의 당원주 중심 당으로 간다는 거 그 방향을 오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너 지방선거 앞두고야? 두 가지의 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제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예. 해볼게요. 정청래 대표 입장은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예. 되기 위한 코스가 앞으로의 어떤 일정을 봐보면요. 딱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그 다음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약에 자기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 행사.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총선의 공천권 행사. 그래서 친정 사람들을 다 꼽으면 그 다음은 대통령 경선. 당연하죠. 딱 대표의 임기가 대선 1년 전에 끝나게 돼 있어요. 거의. 파워제이네. 네. 파워제이였어. 네. 이건 다 1년에 어떤 일정을 앞두고 그 포석을 두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내 의원들한테 지지를 좀 덜 받고 있으니 나는 바깥 사람들 도움을 충분히 받겠다.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거 당신이 쓴 방법인데 내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다 소위 정청래 대표 측에서 나온 인사들의 워딩의 공통점은 이거 이재명 대표 때도 했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논의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더 화가 나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왜 지금? 왜 내가 나가 있을 때? 굳이. 벌써 저렇게 네, 자신의 욕망을. 그리고 이거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쪽에 줄을 서야 돼?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 줄을 서야 돼? 이거 줄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 굉장히 본인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서야 돼요? 네? 어디 서야 돼요? 어디 서야 되겠어요? 출마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정청래 대표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어떤 룰도 바꿨어요. 이 권리당원, 이번에 바꾼 게 권리당원 대의원 이게 1대1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주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1대1로 바꾸는 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있어요.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전청래 대표가 박찬대 의원, 소위 말한 친명계에서 지지하는 후보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은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이었거든요. 바깥에서. 네. 자기가 유리한 걸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자기가 불리한 부분, 대의원에서 졌거든요. 대의원 투표에서. 대의원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개정 방안이네. 대놓고 야욕을 드러낸 거네요. 네, 또 하나.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바꿨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비례의원,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의회에서 비례의원을 기존에는 시당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네. 근데 이번에 이것을 권리당원 투표로 바꿨어요. 권리당원들이 비례의원을 뽑을 수 있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당의원도 네, 권리당원 눈치를 봐야 되는 네, 거고. 권리당원이 눈치를 봐야 되는 심지어 거예요. 이 권리당원도 전에는 그래도 6개월 이내에만 투표권을 줬는데 지금 6개월 이내에 필요도 없고 1개월 이내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천원만 1개월.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거의 한 달에 그냥 당비만 납부를 하는 한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야 이게 현역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그 위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보통은 지역위원회에서 와. 입김이 세기 때문에 비례의원을 보통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 추천을 하거나 측근들을 안 치거나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어 가는 건데 이젠 다 필요 없다. 권리당원 투표로 해서 뽑겠다. 권리당원 투표 권한이 강화되면 누구의 자리가 점점 높아지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김어준이 떠오르는 모습만 보여.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투표 권리당원의 1대1로 이번 개정안의 찬성 숫자가 투표율이 그러니까 16% 정도 됐었나요? 그 정도 됐는데 여기서의 찬성률이 89%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권리당원, 총 164만 명의 권리당원 중에서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소위 말하는 방금 얘기하신 분의 방송에 아치간 실시간 동접자가 그 정도 숫자예요. 그 구독자들 상대로 네. 여러분, 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권리당원 가입합시다. 죄다 가입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바로 투표권. 이제는 뭐 지역의 어떤 뭐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선 후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그 막후에 배후에 어떤 김어준이라는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 어찌 보면 당내에서의 친명계가 뿌리가 얕아요. 약죠. 네,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많고 어떤 중진 의원들이 적어요. 왜? 예전에 민주당에서 갑자기 후다닥 들어왔죠. 네, 이재명계가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을 통해서 데뷔를 한 어떤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은 대부분 뿌리가 얕은 초선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이 당에서 3선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중진 4선 이상의 중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소위 말하는 친문계들도 어떤 친문들이 정청래 대표가 꼭 친문은 아니었지만은 주류와 접점이 닿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약간 얕보듯이 제명이 하고 다니셨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 본인이 정동현 과거에 대선 후보의 어떤 대변인일 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그냥 외곽에 있는 변호사로서 그냥 부대변인이었고 당 부대변인이었고 수많은 부대변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현역 의원이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어떤 이 룰 세팅을 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고 이건 이재명의 민주당을 청래당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하면 정청래도 더 합니다. 예, 저도 합니다. 더 합니다. 아니 진짜 왜? 아니 진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해외 나가기 이제 무섭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 뭐 정청래 대표 이렇게 나갈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차라리 이제 나가실 때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실 때 차라리 같이 데리고 나가려는 방향으로 한번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어 보여요. 생각해보면 그간 에이펙에도 초대를 안 하시고 주요 자리에 정청래 대표를 안 불렀거든요. 네. 불러야겠네. 네. 원래 그래서 아니, 적은 가장 가까이 두라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기존에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대통령 해외 행사에 따라가거나 이런 적이 거의가 아니라 거의 없었었어요. 예.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유난히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대통령의 외유 행사에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분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UAE 특사로 미리 가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었고, 저는 그러한 면에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어떤 그 투지를 불사오르게. 호승심. 그럼요. 하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뭐 서울시장으로도 뭐 김민석.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김민석이 될지, 강훈식이 될지,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을 등에 업고 나올 사람이 지금 정청래 대표 쪽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또 다르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다음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띄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내부 어떤 의원들 중에 출마 예정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반발에 막혀서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떠오르게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내부 기류가 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소위 말하는 의원들 중에 되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의 대통령실 출신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거나 이런 건 본인이 용납할 수가 없죠.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지방선거에 대한 포석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저급증이 걸렸다라고 비판을 듣겠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승부수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급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부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외유시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원들인데요. 이번에 한명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도 법사위와 지도부 간에 이견이 엇갈리고 도대체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를 내자 김용민 의원이 우리 다 얘기한 건데 기억 못하시나 봅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개인적으로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의원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만난 적도 없고 뭐 전혀 모르는데. 네. 글쎄요. 근데 법사위가 지금 어찌 보면 국회에서 제3당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당 같아요. 법사위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또 다른 만약 그 제3당이라면 정말 다른 얘기지만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지지율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당으로서의 지지율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뭐 추미애 법사위 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 한 25, 6%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오죠.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아마 지지를 할 텐데. 근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죠. 특히나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에서 아주 추미애 법사위가 추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송강 강주고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 시보할 때 수석검사님이었어요. 진짜요? 그때도 일잘하기로 유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잘해서 빨리빨리 승진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고 좀 면밀한 스타일 같긴 하는데 이번 수험지검장이라든지 사표 수리하지 말아라. 민주당에서 그렇거든요. 징계해야 된다. 근데 법무부에서 바로 사표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18명에 대한 고소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사표 수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게 또 뭐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그 18명에 대한 징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 고소를 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법무부에서 직접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사위가 오히려 너무 과한 경쟁?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기 정치한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외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당선됐는데 조국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민주당보다도 더 민주당스러운 좌파 정당을 만들겠다였잖아요. 네. 법사위 지금 기조가 조국혁신당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긴 한데 뭐 법사위에 뭐 박은정 의원도 있으니까. 지금 다 같은 당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박은정 의원 거기 있는 뭐 서영교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랑 뭐가 다른지. 저도 스탠스가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사위가 오히려 조국혁신당보다는 저 존재감이 부각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 문제도 들어갔다가 전현희 의원이 다시 또 제기했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정청래 대표 쪽을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번 1인 1표제와 관련해가지고 소위
황명선 최고위라든지 그다음에 이현주 신명계라고 하죠. 신친명계라고 하는 이현주 최고위로 그래요? 예. 예, 한준호 의원 정도가 최고위원, 예. 반대표를 던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손을 들어줬거든요. 전현희 의원은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명확하게 나는 정청래 대표 쪽에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왜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나가야 돼요. 서울시장이죠. 네, 서울시장을 본인이 희망하는데 지금 의원들 출마 희망자 중에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 순위가. 그래요? 네. 지금 누가 1위예요? 그 중에서? 박주민, 뭐 전현희, 뭐 박용진,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라고 보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의원들 중에서 출마 예정자가 박주민, 서영교, 박홍근 뭐 전현희 의원 정도가 지금 4명 정도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조금은 그 4명 중에서는 앞서 있고 전현희 의원이 한 3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서영교 의원이 마음이 급하시겠네요. 그럼요. 순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시비를 둘이 서로 올리는군요. 그럼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권리당원의 그 포션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리당원에 충성해야죠. 소위 말하는 뒷딸들에게 충성을. 그러니까 권리당원 다도 아니에요. 왜냐면 권리당원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투표하는 거예요. 적극 관여층. 네. 그게 30%예요. 많아야 30%예요. 많아야 30%.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숫자에만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164만 명 중에서 30%면 예를 들어서 약 40에서 50만 명 사이고요. 20%면 거의 20에서 30만 사이거든요. 그 당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난 괜찮다. 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 월급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니까 당비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당비를 받든지 아니면 강제로 삼성까지만 우리 왜 골프 칠 때 더블까지만 최대 형벌 더블까지만 트리플까지만 있듯이 2성까지만 아니면 3성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자기들 밥벌이 되니까요. 국민이고 뭐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번에 1대1로 바꾸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정당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수백억의 보조금이 있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많은 돈이 가거든요. 세금이. 근데 다 세금이잖아요. 내가 낸 돈이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당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당에서는 일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권리당원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권리당원의 어떤 그 유료당원의 어떤 투표로서 공직 후보자가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 권리당원들이 내는 별표가 무슨 돈 있잖아요. 네. 그 돈으로 그냥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보니까 예약한 택시기사님이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설 변호사님이 일정이 바쁘셔갖고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검사 얘기 계속 나온 김에 지금 올해 검찰 내부가 검사 160명 이상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요. 검찰 직장이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초임 검사도 물론 있겠지만은 중경급 이상의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기존의 수사 기능이 어찌 보면 70년 동안 누적돼 왔던 거예요. 도제 형식으로 왔던 거예요. 정말 도제 형식. 네, 고양이들을 호랑이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중견 검사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수의 검사들, 진짜 한 20년 정도 채우고 이제 퇴직을 한 그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후배들을 키워서 수사 능력을 한마디로 올려서 나오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160명 이상의 옷을 벗어버리면 그 중견급의 검사들의 수사 기능, 그다음에 그 역량, 축적돼 왔던 어떤 그런 캐퍼빌리티 캐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수사권이 조정되든 어쩌든 간에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기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수사 능력을 누가 알게 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되겠지만은 나중에 보수 진영이 만약에 정권을 되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제 물론 기존의 단점들은 다 보완을 해야죠.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정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형식으로의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저는 보존을 해줘야 한다고 보여요. 그게 뭐 일부 정치 사건이 아니라 그건 진짜 일부의 일부도 안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특수수사가 금융범죄, 조직범죄 저는 이런 피해는 대부분 서민들이 겪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아예 없을지 수사 보완 요구권 있을지 보완 수사권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온전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참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시스템 해체의 대가가 어떠할지 불보듯이 뻔한데 참 답답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조국혁신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특사로 출소한 지 꼭 100일 만에 압도적 찬성표로 당대표가 된 건데요. 선출 일성으로 토지 공개념 입법을 강조하면서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조국의 귀환을 비롯해서 최근에 핫한 사회적 코드로 부상한 영포티 논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혁신당 대표로 들어온 조국의 귀환을 두고 정치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단독 출마 그리고 98.6%.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찬성률 대단합니다. 역시 도로 조국당이 된 조국 혁신당의 앞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비슷하게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셨을 때 그때 네. 보고 느꼈던 거랑 똑같은 감정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1.4% 그러니까 네. 이제 296명이라고 하는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신은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당신은 조국혁신당 당원인데 무슨 생각으로 조국을 안 찍습니까? 아니 진짜 이 당에 들어왔다는 거는 솔직히 이거 조국 팬클럽이잖아요. 근데 조국 팬클럽 들어와 있으면서 왜 조국 안 찍어요? 그게 더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어떤 그 훌륭한 언론이 있다면 심층 취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분들의 정신.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마인드가 뭘까? 이분들의 지금 약간 조국 대표 뭘까? 기분 나빠하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국 팬의 입장이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아니니까.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면은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에요. 이런 통상적인 정당이면 비주류를 선택한다 이게 말이 되는 선택이잖아요. 얼마 전에 뭐 성비위 사건 등 때문에 예. 실망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탈퇴를 했겠죠. 그렇죠. 탈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정당의 존재 이유는 당 이름에 적혀 있다시피 조국인데 그러면 뭐 나는 이 당에 남아서 조국이라는 저 사람을 혁신하겠다. 그러니까 조국을 혁신하는 당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사람을 혁신하기 위해서 난 여기에 남겠다. 뭐 이런 무슨 독립운동가 같은 의지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당이라는 게 그만큼 기형적인 정당이라는 겁니다. 기형적 정당. 예, 아니 이거는 네. 선거제도를 민주당이 이제 그 정의당의 그 탐욕에 눈이 먼 정의당 때문에 생긴 그 비례대표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시작과 출현과 발전 단계 등등 모든 것이 다 법에 대한 왜곡이나 법질서의 문란, 헌정질서의 문란 등등과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 굳이 조국을 안 찍는 그러실 거면은 정말 이 296명 어떤 그 300인의 전사가 따로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중에 반은 기권표거나 무효표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이 당에 남아서 당비를 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당에서 그냥 나가서 뭔가 새로운 정치의 길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나는 그건 생각을 못해요. 와 98.6% 대단하다. 뭐냐 당이냐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너네 뭐냐? 너네는 왜 반대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왜 있냐?
맞네요. 자, 조국 대표가 향후 과제로 토지 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토지 공개념이 부동산 공화국가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서울 서초구의 자가를 갖고 계시는 우리 조 네.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서초구 방배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경매를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럼 하시네요. 방배동 본인의 집부터 좀 공개념을 해보시던가.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난민 쉘터로 개방을 하시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린이집 13평씩 잘라갖고는. 그러니까요. 보육원을 만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게 결국엔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과 도찐개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15 대책에서 했던 거 15 대책의 그 어떤 멘탈리티를 훨씬 더 그냥 강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솔직히 실현도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그냥 막 내질러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그 정의관념. 그러니까 나는 안 하지만 세상은 다 정의로워져가지고 내가 정의로운 세상에서 공짜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종류의 정의관념을 마구 표출하기 위한 정당이 되어 있고 그 정당의 대표로 다시 한번 등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다고 해서 부동산 공화국 해체 안 된다. 오히려 강남 불패 신화는 더 커진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좀 끔찍한 사회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냐? 저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랩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사회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조커가 하는 사회 실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더 센 빌런이 나와가지고 지금 조커보다 더 심한 빌런이 더 심한 사회 실험을 하겠다. 약해서 안 한 거다. 예, 더 그쵸. 강해야 된다. 예. 그 왜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서양의 중세 시대에 보면은 사람이 막 힘들고 막 죽어가면은 아 너는 다혈질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피를 좀 빼야 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정맥 같은 데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는 사혈요법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사혈요법을 하면 사람이 죽어갈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피를 더 많이 흘리겠습니다. 아직 부족하구나. 이게 흔한 돌팔이 의사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 마을에서 의사로 갖는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 처방이 잘못됐어도 환자가 잘못되면은 환자 탓입니다. 지금 환자 탓하는 거예요. 이 돌팔이 의사가. 그러니까 뭐 약을 먹였을 때 약이 안 들으면은 아 그래 내 처방이 잘못됐다. 처방을 바꾸고 진단을 바꾸고 이제 레시피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모순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이분은 새로 약속할 필요도 없이 약속한 것만 지켜도 돼요. 운동학원, 그렇죠. 뭐 사회 환원하겠다. 그것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이분의 개인적인 모순은 끝도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쯤 되면 전략이 아닐까. 근데 지금 민주당 표 일부를 갖고 와서 지지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 의석수 다음에도 지켜줘야겠다라는 전략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딸표를 지켜야겠다라는 취지라고. 일부 갖고 오겠다. 근데 문제는 개딸이라는 분들이 권력지향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니까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있고 권력지향, 그것도 권력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미안할 말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얼마나 뭐 상대방에 따라 다르고 선거 구도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조국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면은 조국으로 되겠냐. 그러니까 어쨌건 개딸이 뭐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할 때는 다 이길 수 있는 카드에 붙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승산 1위는 아니어도 2위 정도는 되는 그런 거에 붙어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는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으로 갈아타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합당이나 이후에는 결국에는 합당 등을 할 거예요. 네. 이후에는 이대로 뭐 대선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요. 정청래 대표랑 붙는다라고 했을 때 권리당원의 표가 네. 특히 40, 50대 여성들의 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가겠어요? 조국 대표한테 가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네. 40, 50대 여성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조국 같은 그러니까 물론 뭐 객관적으로 외모의 측면에서 보면은 더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이게 정청래 같은 어떤 그런 좀 푸근하고 유머러스한 타입도 좀 이렇게
어디가 부근하고 어디가 유물었어? 그 어쨌건 촌스러운 남자. 지금 혹시 뭐 문희상 대변인? 아니 국회의장? 뭐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촌스러운. 그거 오케이. 촌스러운 남자가 은근히 인기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사람들이 이게 이 선거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것도 있지만 남이 좋아할 것 같은 후보를 옹립시켜서 후보로 만들어서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만 따지면 비교 대상이 아니죠. 물론 뭐 기형적 제도를 타고 올라간 거긴 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키운 거는 조국의 힘이 맞긴 합니다. 근데 정청래랑 비교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그 스태치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쌓아올린 성과라는 거는 좀 비교가 안 되는 라고 남들은 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게 원래 이따 얘기 좀 땡겨서 해볼게요. 예.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관련해 갖고는 갑자기 참전을 하셨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예. 조국혁신당이 그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민주당 당대표도 아니고 그쵸. 법무부를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 그런가? 하여튼 뭐 아무 관련이 없는데 본인이 참전을 해서 내가 나서겠다라는 걸 보면 사실 자기가 정청래 당대표에 못지않은 비슷한 당 스탠스를 갖고 있다,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더 과격하고 선명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난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이쪽 좌파를 대표하는 진짜 대표는 나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워딩이나 그런 것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미 물론 지금 지웠지만 존재하고 있는 조만대장경 등등으로 인해서 그 핵심 팬층이 아니면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이 지상에서 싸움을 끌고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지상에서 육박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커맨더로서의 능력이 있냐? 그러게 약점이 너무 많죠. 예,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승산이 사실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지방선거를 어딜 나와가지고 체급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뭔가를 해가지고 좀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서 뭔가를 잘 해가지고 이제 조국이 물론 과거에 뭐 이러저런 면이 있었지만 어쨌건 정치인으로서는 쓸모가 있겠어라고 국민 전반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한강벨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그 서울 자가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선명성을 투영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고 있을 뿐이어서 이대로는 솔직히 승산이 없습니다. 이게 마치 좀 비교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쁘라고 비교를 하자면 상관없으셨잖아요. 강남 3구에서 철통같이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국힘의 의원이나 국힘의 인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국은 고사하고 서울 단위에서도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만 국힘에서 좋아하는 인사들은 강남 3구에 몰려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은 이렇게 그 한강 벨트와 이제는 값이 많이 비싸져서 10억대가 되어 있는 그 아파트 단지의 인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어쨌건 확장성에 지대한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요즘 영포티 얘기가 많아요. 네. 지금 이 조국 대표와 영포티 논란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영포티 구분법으로 김어준을 언론인이라 말하고 조국 일가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은 영포티라는 구별법이 20, 30대 사이에 있대요. 일견 뭐 성급한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지만 일견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 철학자로 최근에 영포티 논란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사람은 자신을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려는 사람한테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권위가 안 서죠. 그쵸. 네 주제에 무슨 권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요. 뭐 대단한 어떤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최근에 촛불 시위 몇 번 나와가지고 정말 그 경찰이 보호해주는 안전한 분위기에서 촛불 몇 번 들었다고 SNS에 그냥 몇 번 쓰고 대단한 투쟁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금 영포티랑 비영포티를 가르는 기준이 저도 40대지만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양심 없는 소리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의 문제입니다. 사실 영포티 갈등은 자산의 문제고 지금 그 영포티라고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묘사되어 있는 풍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다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윤택합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근데 자기네가 뭔가
그 구체제하고 싸우는 반항아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골의 이미지. 예. 근데 진짜 반골, 진짜 반항아들은 지금 20대, 30대 남자들이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많이 탈민주당화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갈린 거냐? 영포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갭투자 세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때 확 집값이 뛰기 직전쯤에 뭐 전세를 껴서 집을 샀거나 뭐 자기가 자가로 집을 샀거나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가 영포티입니다. 근데 그 후로는 너무 사회가 이제 그 자산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만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나갈 수 없는 분노를 일단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하고 이제 맞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설픈 기득권인 이 영포티들이 이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행랑아범 같이 어딜 감히 이러느냐 하면서 썩 물러가라 뭐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586이라는 어떤 그런 그 대감집에서 대감집 머슴, 대감집 행랑아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영포티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랑아범 내쫓고 있다. 본인들은 거기에 약간 이렇게 딱 얻어 타갖고는 좋은 기회를 얻어갖고는 기득권이 돼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여전히 정의는 부르짖고 신념은 부르짖고. 근데 한국 정치 지형에서 4059 남성 정말 전통적으로 중요한 유권자층인데 이 정치적 변곡점이 있더라도 이 영포티 40대의 정치적 지지는 요지부동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들이 선한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절대 악을 상정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본인들 말대로 자산도 없고 숫자도 부족한 20대 남자들을 극우가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악마화를 하고 있잖아요. 김경률 회계사가 저번 주에 나오셨잖아요. 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랬고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 극렬하게 학생운동을 했던 우리는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모순과 독재와 파시즘이 너무 잘 보여서 반대하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그때 별 생각 없이 운동권 그냥 집회 나와라 라고 하면 어쩌다 한번 나오고 데이트하듯이 나오고 놀러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확실한 영포티가 돼갖고는 4050의 절대 지지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모순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최근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나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해. 뭐 이런 종류의 캐릭터를 너무 하고 싶어해요. 나는 좀 있지만 난 그래도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뭐 지금 뭐 대기업 다니는 뭐 선량한 시민인 것 같지만 실은 되게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야.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난 털털해, 소탈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그 이중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만한, 지금 사실 국힘도 거의 뭐 망해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막 민주당에 비하면 반토막 나 있고 막 이런 정당인데 그런 당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악마가 부활하는 걸 막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자신들만의 주문을 외우고 연부를 외우고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 불쌍한 신과 이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신을 동시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이분들의 젊었을 때가 저는 이제 01학번이니까 2000년 젊었을 때 집회 몇 번 나간 게 자기들 마음속 표창이에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저는 성장기였고 그때는 이미 군사 독재 시절에 잔향이 다 거의 다 끝나간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군사 독재 정부가 끝나고 어쨌건 노태우가 민선으로 뽑히고 그다음에 김영삼까지 뽑혀서 사실상 형식적 민주화가 완성된 시점에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희 선배들 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주화 투쟁이 있고 그걸 계속하면은 이게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건 뭐 잘 버는 뭐 자영업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잘 먹고 잘 살면서 동시에 영원한 반항아, 청춘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나온 거, 이렇게 유튜브 캡처해 놓은 걸 봤는데 본인들끼리 우리는 정말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화자찬들 하고 있더라고요. 론스타 승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뻔했고 승소 가능성이 거의 낮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라는 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취소 신청을 주도해야 했는데 1.7%의 항소율을 뚫고서는 승소율을 뚫고서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김민석 총리 등이 열을 의식했는지 호평한 점도 흥미로웠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다라고 말을 해서 좀 그랬어요. 예. 정치권의 공치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치사 이전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특검해야 된다. 왜요? 아니 이거 2003년인가 그다음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제 외환은행이 이제 매물로 시장에 부도가 나서 매물로 나와 있었고 1조짜리 매물로 나와 있었고 그걸 론스타가 사간 거잖아요. 근데 론스타라는 자본 자체의 속성이 뭐 굳이 나누자면 금융 자본이 아니라 산업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 벤처 캐피탈이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 대상들이 은행이 대체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초에 금융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업자지. 그냥 이제 싸게 살고 비싸게 싸게 살고 비싸게 팔고. 예, 그렇죠. 그런데 론스타한테 이걸 왜 팔죠? 그러니까 처음에 론스타 매각이라는 결정이 났을 때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사실. 왜 론스타가 왜 론스타한테 파느냐. 근데 이거를 그 당시 금감위에서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막 논란이 커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때 정권 바뀌어서 이명박 때 수사가 들어가서 그때 30대 검사 한동훈이 수사를 해가지고 외환은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유죄가 나온 게 한동훈이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거는 소송해야 된다라고 했군요. 해봐서 아는데 저놈들 나쁜 놈이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으면 뭐 한동훈 특유의 뭐 잘나기도 했으니까 잘난 척인데 남들은 다 패소했지만 난 승소했으니까 내가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애초에 이런 매각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한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지만 뭐 워크아웃을 하고 법정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유지를 하다가 인수할 수 있는 국내 은행이 나오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매각이 특혜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미 스물시효가 다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뭐 특검이 가능할지일 것 같진 않은데. 그 공소시효 지나도 예를 들면은 전두환 노태우의 그 내란죄, 5.18 특별법 이런 걸 통해서 공소시효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공소시효가 있고 절차가 있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됐는가라는 회의가 좀 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네. 아니 이렇게까지 대놓고 은행 하나를 통째로 팔려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됐고 그리고 어쨌건 이제 이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세 차익만 5억인가 6억인가 5조인가 6조가 론스타가 벌었는데 론스타는 우리가 그만큼을 더 못 벌었다라고 하면서 6조를 더 내놔라라고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정책 결정과 이게 아무런 비판도 평가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 영화를 소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영화 이미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주연 배우가 조진웅 배우예요. 그래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윤석열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 그 민주당 쪽 사람으로서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뚱뚱하고 그러니까 뚝심 있는 검사로 나와가지고 이 론스타 외국 자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막 진행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이 한동훈 대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불법성 강조하면서 전투력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을 주도했었는데 이번 론스타 승소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주가가 한껏 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똑똑한 정치인이 먹히는 타이밍이 있고 멍청 내지는 이렇게 뭔가 푸근한 이렇게 똑순이와 푸근이라고 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깍쟁이랑 푸근하고 유머러스한. 그러니까 그렇게 허허실실한 사람이 통할 때가 있어요, 대중적으로. 근데 사실 후자가 그러니까 이게 허허실실한 너그러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더 잘 주연 먹히죠. 캐릭터죠. 약간 그쵸, 말하자면 그쵸. 주연 캐릭터고 예. 똑똑한 사람은 조연 캐릭터인데 참모 역할이죠, 보통은.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국힘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리더십 같은 게 전혀 없고 없잖아요. 없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동시에 지금 상승 기류를 일으켜서 폭발하고 있는 이런 타임인데 이러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론을 만들어주고 있고 대여 투쟁을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당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당이 너무 지금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냥 예. 잘했다. 예. 좋아. 박수 쳐준다. 역시 우리 국민의힘에는 인재가 많군. 뭐 이 정도 말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얘기하는 논점이나 주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고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그래도 여전히 한동훈이 좀 밉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밉지만 똘똘한 우리 편이긴 하지 정도의 포지션으로 안아만 줘도 됩니다. 그냥 끌어안아만 줘도 되는데 그걸 하기 싫다고 심지어 지금 뭐 김민석 총리도 나중에 얘기 나왔고 정성호 장관도 한동훈 뭐 그때 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굳이 국민의힘에서는 네가 잘난 척하지 마 이런 소리를 왜 혼자 한 거다. 혼자 다 한 거냐. 아니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게 방금 말했지만 두뇌로 승부하는 정치인과 인품으로 승부하는 정치인이 있을 때 인품에서 승부가 안 되는 걸 그렇게까지 보여줘 버리면 원래 두뇌가 없으신 건 다 아니까 아무것도 왜요? 없는 게 되잖아요. 원래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머리가 좋죠. 법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감정이 머리가 안 그러니까, 들어. 이런 핵심적인 사안별로 어떤 그런 따박따박 똘똘하게 해서 싸울 수 있냐 없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김민수 아하. 저는 그분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는데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그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초를 치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흠을 잡고 싶다. 초조한 것 같아. 예. 지금 뭘 해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예. 뭘 하도 안 올라가니까 장애 집회에서 졸고 있잖아요. 그냥 한 줌 자기들을 칭송해주는 몇 명의 극렬 지지자들 얼굴을 봐야지만 힘이 나는 상황인 거죠. 언론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에 대한 좋은 얘기 안 해주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인 건데 심지어 조갑재 대표는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 지방선거 전에 등판해야 될 것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그렇게 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 캐릭터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덕장으로 갈 거냐 지장으로 갈 거냐 해서 지장으로 가려면 뭔가 이런 식의 론스타건이 됐건 뭐가 됐건 확실한 소스가 있어야 되고 소스가 없더라도 뭐 토론이 됐건 뭐가 됐건 기회가 될 때 멍석이 깔렸을 때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남들이 만들어줄 리도 없고 상대방이 만들어줄 리도 없고 또 그거를 본인은 똘똘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대중이 그렇게 봐줄 가능성도 미지수니까 기본은 덕장이에요. 정치의 기본은 일단 덕장이 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장동혁이 한동훈을 끌어안으면 한동훈도 오히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건 본인이 키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지난 앙금을 이제 털고 잘 해보자고 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뭐 이래버리면 완전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 그걸 못 한다라는 거는 큰 정치를 할 어떤 그 기본 소양의 문제입니다. 아니 예로부터 그 한국의 정치사만 돌이켜봐도 YSDJ도 맨날 싸우다가 다시 화해했다 싸우다 화해했다 그랬고 그 뭐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 이제 뭐 박정희가 됐건 예. 그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죽일 둥 살 둥 싸우다가 예. 필요할 때가 되면 손 잡고 국민이 원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 이렇게 해야죠. 근데 대체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못 받아들인다. 한동훈 절대 안 된다. 뭐 한동훈에 대한 비토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세력들에게만 기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세력까지 도망갈까봐 지금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이 좋아하는 건 한동훈 스타일로 똑똑함이 드러나는 똑똑한 사람보다 굉장히 똑똑한데 아닌 척 좀 이렇게 대중들과 말이 통하는 척, 대중적인 감성이 잘 통하는 척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정치권을 많이 안 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정치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사람들은 정치인을 좀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좀 무서워하고 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라도 이게 나 같은 무지랭이한테 말 좀 들어주고 되게 막 이렇게 싹싹한 표정 짓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안 그러는 정치인에 대한 그 경계심 같은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건 본인의 출생 과정부터, 그러니까 출생 그 시작부터 해서 성장 과정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덕장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수의 지지층만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는, 뭐 비교를 하자면 그 황 어게인을 외쳤지만 황교안 대표가 왜 안 됐느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와 뭐 기타 등등을 열심히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적인 국면으로는, 아, 나는 한동훈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목표가 다른가 보죠, 뭐. 당대표의 목표가 정권 다시 획득이 아니라 당대표가 삶의 목표인가 보죠. 아니 근데 그럼 이건 괜찮죠. 당대표만 하려고 하면 당대표를 못 하잖아요. 이건 마치,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는 좀 그렇고, 내 목표는 어디 인서울이야. 인서울이다 라고 하면 그런 학생이 인서울 합니까? 못 가죠. 인서울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힘 전체가 너무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지키는 싸움만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못 지킨다. 그니까요. 예. 동아리가 돼버렸어요. 동아리. 예. 정당이 아니에요. 그럼 국가세금 왜 받아갑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의 동아리가 되어 있으면 이게 확장성이 없으면 인재가 오지 않고, 인재가 오지 않으면 점점 더 줄어들고, 점점 더 줄어들면은 그 안에서 내분만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커질 때보다 회사가 망할 때 이 사내 정치 같은 게 더 심해지고, 이게 뭐, 아니,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그러니까요. 있어야지 누굴 달래고 뭐 하고 하죠. 예, 근데 어쨌건 한동훈은 먹을 걸 잘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을 걸 잘 벌어오는 사람이고, 한동훈 개인이 지금 개인기로 뚫어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정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예, 그걸 안 보여, 안 들려. 우리는 한동훈이 싫어, 우리는 한동훈이 싫어,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뭐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도 안 자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 잘 비판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한동훈을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냐. 애초에 한동훈이 없었으면, 한동훈이 그때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점에 위헌정당 심판받아서 없어졌을 정당이에요. 이 와중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그 위원장, 지방선거 뭐 대책위원장으로 뭐 전략위원장인가 나경원 의원이 나왔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만났는데 예. 더더욱 당성 강화하고 그동안 우리 시위, 피켓 시위에 얼마나 많이 출연했는지, 참여했는지 등등을 공천의 심사 요건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동아리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동작 구민들이 예. 대체 지역구 관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도 동작구에서 당선이 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거를 남이 멈춰주길 바라면서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사춘기 때 많이 벌어지고, 이제 사춘기 젊은 어린애들이 이제 엄마 날 좀 말려줘 막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뭐 온갖 종류의 반항을 하는데, 40춘기도 아니고 50춘기도 아니고 60춘기이신 분들이 왜 이러냐는 거죠.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엄이라는 건 정말 큰 일이었고,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도해서 계엄을 멈춘다는 표결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냥 위헌정당 심판으로 박살이 났을 겁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제어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고 검찰을 뭐 어떻게 뒤틀고 해가지고서 하는 일이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그것마저 안 했어 봐요. 국민의힘은 해체됐고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낸 사람을 두고 오히려 자기네가 너 때문에 민주당에 뭐 민주당 공산당이 판을 치는 거고 한동훈 너도 민주당 뿌락치고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현실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이게. 그리고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거기에 약간 동조했던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1차 척결 대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살고파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친한계였던 관계로 결백하죠. 그 장동혁이 있으니까 중간자잖아요. 말하자면 친윤이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통해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 맥락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이제 뭐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예. 포지션을 만들면서 그 중간에서 화해를 시켜야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똑똑한 공격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의 본질은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가게 만들어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랬을 때 장동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아했던, 윤석열을 지지했던, 아니면 심지어 지금까지도 뭔가 뭐 황어갱이 됐건 뭐 윤어갱이 됐건 뭘 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계엄은 완전히 잘못됐고 이제 뭐 하는 그 극단의 의견을 본인이 인화력으로 소화를 해야죠.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럼 뭐하러 당대표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에서 외면받는 국민의힘의 고립무원 처지가 헤어나올 기미 없이 정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당층이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있고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국힘 패싱은 또렷한 흐름인데요. 비상계엄 1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범야권의 보수통합론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님과 정치 현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지도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집도끼 단속 후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누구나 다 계획은 있지요. 무대 예,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 12월 3일 앞두고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뭔 소리야. 너네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 안 해.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배출도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배출도사는 당위성과 현실성을 구분하거든요. 예. 당위성은 방금 전에, 이명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보수 연대해야 된다, 또 윤 손절해야 된다, 비상계엄 손절해야 된다, 또 당내 통합해야 된다, 대한정당이 돼야 된다. 정답은 알아요, 뭔지를. 이게 당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성은 뭐냐면 지금 강한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장동혁 대표, 장애투쟁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주장했던 바도 그거잖아요. 그죠? 그 당이 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힘 이야기 많이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 예, 뭐 알려주시죠.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뭐 대표 전문가로. 예. 네, 국정 운영이나 정책.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뭐 이제 많죠. 예.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오는 또 공무원 내란 공무원 색출도 있고. 예.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거든. 예, 저희가 한 5개의 질문이 다 지금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니 하셔도 돼요. 예. 네,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제가 이야기 들을 내용들은 정해져 있고 예. 또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르시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저희가 청취자들은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이제 또 당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꾸 싫은 이야기를 해서 여론을 전달해야지. 안 그러면은 맨날 저희가 당회 투쟁해하면서 24%만 바라보면서 2,000명? 경찰 추산 8,000명이 왔대요. 그렇죠. 그 2,000명 바라보면 예상됐던 거죠. 사실 한 2,000명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 바라보고 정치할 텐데. 네. 거기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동아리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하면요, 우리가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네. 예, 최근에는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이 김혜진 의원에 대한 막말로 논란이 됐는데도 그냥 경고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장동혁 대표는 네. 후 확장을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한다기보다는 해야 된다라는 건 알 텐데. 첫 번째 보면은 제가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정당 지지율 올라가면은 3P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대학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는 P가 필로소피. 이거는 이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철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철학의 핵심은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모든 정당은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해야 돼요. 근데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결집을 하겠다. 나중에 확장하겠다. 그럼 나중에 확장하고 싶을 때 기다려주고 있느냐?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확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비호감으로 찍혀버렸는데. 그게 되면은 그 방법을 알면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 배추도사가 나가서 대통령 하죠.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다 홀리게 만들어서 우리 4천만 유권자, 국민은 5천만 명이지만 유권자는 4천만 명이니까 그럼 제가 대통령 했죠. 이민석 국무총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 못했죠. 그게 뭐냐면 뭔가 좀 과감하게 하고 정답이라고 하는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지는 않는데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P는 뭐냐면 이 P는 팔러시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수와 민주당을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이 배추도사 똑똑하다. 사람들이 일단 배추도사 그럼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력이에요. 적어도 저 사람이 뭐가 됐든 제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만큼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팔럿이다. 실력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P는 뭐냐면 이건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쥐고 있어요. 그 칼자루를 마구 지금 이제 이 조자룡 헝칼 써도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죠 이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똘똘 뭉쳐야 돼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오지만 300명이 똘똘 뭉쳤으니까 스파르타가 대단하다. 감동을 하고 영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7명이 있으면 뭐예요? 다 이합 집산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방금 전에 이명크 말씀하셨던 대로 귀에 피가 철철 나면서 아이고 우리 배추도사님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보수 사람 연대를 하려면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이거 다 합해야 된다는 건 모를 사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12월 3일 비상계엄 뭐 얘기를 할 수도 1주년이라 할 수도 그때 모여서 메시지를 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해왔잖아요. 절대 저는 세미나에 안 불러요. 배종찬, 배추도사 제외. 그 사람은 무조건 빼. 쓴소리 하니까. 무조건 빼. 그러네요. 민주당은 민주당 쓴소리 한다고 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조언을 해줘도 빼.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빨아주는 이야기밖에 안 해. 빠라빠라빰. 같은 이야기.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고성국 TV 나가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싫어해. 왜 고성국 TV 이야기해? 고성국 TV면 그나마 낫죠.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간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 유튜브가. 그러니까.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유튜브라면서요. 말로 더 하면 뭐 하겠어요. 왜냐면 하여튼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장애 집회에 나가고 장애 투쟁에 나오고 지금 메인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정청래 대표가 간만에 메인 뉴스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와의 토론 때문이에요. 장동혁 대표가요?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토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떳떳하다면 토론에 참여하라라고 촉구한 상황이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나올까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왜요? 조국 대표는 나와요. 뭐하러 나가겠어요? 아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자기 계획대로 마치 영화 기생충에 나오잖아요. 너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 1인 1표에서 관광하고 대통령이 없을 때 싹싹싹 해치우고. 계획이다?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청 라인으로 쫙 깔고 그러면 전당대회 때 깔아놓은 그 사람들이 누구 투표하겠어요? 정청래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힘 빠졌을 때 이른바 이 털공 라인 아닙니까? 김어준, 문재인, 정청래 쫙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실 때를 기다렸다? 아니 그거 계획대로 나가면 되지 여기 나가서 괜히 왜 조국한테 팔 붙들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왜 팔 붙들리겠어요? 그럴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없고 지금 보세요. 조국 대표나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정청래 대표를 나오라고 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나와야죠. 한동훈 대표 뭐라고 그럽니까? 저보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는 안 하겠다 했잖아요. 안 하죠, 당연히. 왜 안 하겠어요? 왜요? 뽀록 나니까. 아니, 뽀록 나니까. 형사법 교수님이에요. 지금 알면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요, 모르는 뽀록 거예요. 나니까. 아니, 그러면 서울대 나왔다고. 장동혁 대표 제가 대학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다 정답이고 서울대 교수라고 다 진립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는 무시하는 겁니까? 조국 대표가 우리과 선배님인데 지금 서울대 불어교육과 무시하는 겁니까? 조국 대표가?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장동혁 대표는 네. 나갈 법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공중파에서는 안 불러주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조국 대표하고 해서 장동혁 대표는 자꾸 이제 존재감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대치보다 전당대회 때보다는 존재감이 좀 줄고 있어요. 이게 또 장 대표의 위기야. 그러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적표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위상도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라인으로 꽉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민심은 어디 그래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성적표가 안 나와봐. 그럼 온전하겠어요? 또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좀 가능하겠다. 핸들링 할 수 있겠다. 다룰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국 말씀드렸잖아요. 대표가 장 대표를 지명한 게 특이해갖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 대표는 왜 응했겠어요? 예. 조국 대표쯤이야 생각하겠죠. 예. 장동혁 대표도.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상황 조금 얘기해 볼까요? 좀 예. 전에 말씀 주셨는데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 다 계획한 바다. 예,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텐데요. 그거 뭐 모르고 하겠어요. 가속화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기생충처럼 이미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계획의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은 털공 라인을 견고하게 구축한다. 그러니까 정청래, 김어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재인. 또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향후에 판을 보겠죠.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득구형은 반발하잖아요. 득구형이야 이제 친명이니까. 왜 그래? 뭔데 너?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친청체제인데 친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다? 당원이에요. 당원들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원들이 내년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민주당은 청어게인이잖아요. 이쪽은 윤어게인이고 청어게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도 그 다음 뭡니까? 대통령은 2028년에 G20으로 정신이 없을 테고 그러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은 뭐가 됩니까? 친청 행제 친명 행사가 되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요.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털공 라인으로 쫙 깐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누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청래 세상이 돼요. 이미 경쟁자인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걸어놓고 무기력해지겠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꽉 잡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 재판 시작할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꽉 잡았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는 목숨줄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권 가는 거 원치 않아? 그럼 재판 시작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이른바 제마파, 제명인의 마을파, 김민석,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걸 처단을 하느냐 처단을 하지 않냐 그 상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협 대 할극 피바람이 불 거다. 그 피바람의 이름은 뭐다?
天能发富 천룡팔부가 될 거다. 이 띠엔 따롱이 의천도령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갑자기 김용의 소설이. 그렇다면 지방선거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지금은 다 정해져 있죠. 신청체제다.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김민석도 못 받는 거고 강훈식도 못 받는 거고 이렇게 아니죠. 이 룰대로 가면 아니죠. 예. 김민석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딱 알박기를 시켜놓는 거예요. 네. 박찬대는 인천시장. 예. 다 지라고. 지방으로 이제 하방시켜놓고 중앙은 나야. 털공 나이. 또 공공연하게 공교롭게 딱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를 시작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김어준 TV 쪽에서 제작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 콘텐츠가 없으면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작하셨어요? 뭐가요? 시작했잖아요. 그래요?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른바 대반격이 시작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대반격이 지방선거 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한준호 같은 사람, 이현주 같은 사람은 반발하잖아요. 뭐냐. 이거 권리 당원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거 우린 반대다. 강덕구도 반대다. 서서히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반격을 한다면은 어떤 반격 카드가 있을까요? 반격은 뭐냐면 내년 전당대회에서 예. 정책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민석과 정청래의 대결이 되겠죠. 당이 그 권리당원의 투표가 1대1이 되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는 없다.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정청래 대표 쪽에서 세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자, 근데 약간 제마파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준호, 이현주, 김병기. 이현주 의원은 근데 이제 늘 색깔을 바꿔와서 사실 뭐 딱히. 저기는 뭐 정말 합종 연행파죠. 뭐. 티엔농 파푸파죠. 뭐. 결국 대권을 꿈꾸는 거죠. 과선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과 선배는 장동혁 대표고요. 불문학과, 이분은 불문학과입니다. 불문하고 예. 앵크와 예. 불어교육. 불교군요. 네, 대권을 꿈꾸는 거죠. 네네. 그렇죠. 대권이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워낙 사이가 안 좋잖아요. 원천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는 워낙 안 좋잖아요. 워낙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김용범 대통령실 아까 정책 이야기를 하자 해갖고요. 예. 정책실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도중에 버럭 화를 낸 다음 날에는 김어준 유튜브에도 출연해서 정치적 조언을 듣는 모습이 입방야에 올랐는데 이분도 지금 선거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네요. 예. 그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 지금 이게 제마파와 털공파의 갈등인 거예요. 지금 버럭 용범이 됐잖아요. 버럭 용범이 됐기 때문에 경로 용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제마파인 우상호 정무수석과 뒤에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말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따가냈어. 이번에 G20을 나가는데 3실장 중에서 누구만 안 데리고 나왔어요? 김용범 실장만 안 데리고 나왔잖아요. 제일 총애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이 나가는 위성락 안보실장은 나갔는데 아니 김용범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G20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배추도사 정책을 강조하듯이. 그런데 이건 아니야. 나 따당한 거야. 나 왕따 됐어. 패싱 됐어. 용범 경로가 벌어진 거죠. 이게 최혜병 특검하고 다를 게 뭐예요? 여기서 빰 맞고 여기서 화내는 그러니까 대통령 쪽 사람인 제마파 호위무사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김병기 정책실장이 바로 그냥 버럭 지르잖아요. 정책실장!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누구한테로 달려가 버립니까? 지금 전남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우지자지해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털공파의 충정탑이잖아요. 충정로 탑이잖아요. 딱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에, 그것도 1개 유튜브 방송에, 뭐 그게 조회수가 몇 명이 됐든 1개잖아요. 그럼 2개는 아니잖아요. 둔값을 벌 1개 유튜브 방송의 진행자로부터 조언을 듣더라.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너 털공파할래? 제마파할래? 돌아섰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은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나가서 수그리지 마라. 왜 정부 인사들이 거기 나가냐? 거기가 무슨 KTV냐 뭐냐? 거기가 무슨 뭐 정부 방송이냐 뭐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갔잖아요. 그 이야기는 본인이 생각할 때 나한테 지방선거 출마에 더 영향가 있는 곳은 털공이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섰다. 그걸 결정할 사람, 경선을 결정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당원이잖아. 당원의 이 의사를 결정해 줄 사람이 누구잖아요?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나가는지. 여론조사 전문가께 지지율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55.9% 지난주보다 1.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도 또 60%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상승 추세예요. 무엇을 원인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초반에 네. 3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건 뭐냐면 ESC. E는 뭡니까? 경제. 중요하죠. 경제 요즘 주가가 날아다니는 거. 그렇죠. 그다음 예. S는 뭐냐면 security 외교안보예요. 그다음 예. C는 communication인데 예. 뭐 C는 그렇다 치고 예. 그다음에 E는 뭐냐면 이거는 뭐 지금 주가는 깨빡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뭐 또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S가 이걸로 이제 총대를 맨 거죠. 외교안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민주당 정부가 이게 막 민주당 진보 정책을 취할 때라도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기 좋은 상징적인 자유. 우리가 symbolic effect,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하는 이야기예요. symbolic effect의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security diplomacy예요. 딱 여기다가 그걸 잘하는 나라가 프랑스잖아. 마르스보금, 아드부지보아 뭐 이거잖아요. 몽마르트, 에펙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른바 상징 효과거든요. 탁현민도 잘했잖아. 지금 방송 찍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S를 딱 들이대니까 이런 사람들이 놀래면서 이게 쏠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넋을 잃고 있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냐? 2028년 깔아놨잖아. G20을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G20을 2028년까지,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요걸로 상징 효과를 거두겠다. 그럼 사람들은 암시렁, 모름시렁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C는 뭐냐면 C는 소통인데 이거는 이제 mass communication이거든요. 왜냐면 C가 communication인데 여기다 mass를 딱 올려버려.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특검. 영상을 털어줘 버리죠. 예, 중계와 특검. 그러니까 이걸 털어줘 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잊지 말자. 비명을 지르면 내가 그 소맥을 말았잖아요. 비슷해요. 제가 소맥을 말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나보다 소맥을 더 잘 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소문을 듣기로는 배추도사가 좀 더 잘 탄다는 소문이 있기는 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항소 포기는 왜 포함이 안 되느냐? 일부 포함은 되지. 그런데 상징 효과를 이길 재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MSG 쳐버리면 되잖아요. 대통령은 ESC, 부정적인 것은 MSG를 쳐버려. 그거 말이야. 검사 알잖아. 검사가 반발을 해. 검사가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몇 년 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건도 아니야. 옛날 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로 또 이게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주는 곰이 부르고 왜 돈은 뭐 누가 번다고. 지금 이 대통령이 열심히 바깥에 나가갖고는 뭔가 돈 벌어 오는데도 그거 믿고서 민주당이 온갖 무리한 강경한 정책을 자기들 장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 그럼에도 한다니까. 불구해도 어차피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없으니까 꼬이고 믿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명큼 말씀하신 대로 안 했던 거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미영 정당 고발. 예산 심판 진구 다 할 거예요. 지금 뭘 해도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내란 공무원 색출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휴대폰 거기 그게 헌법 존중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개헌이나 또는 이 행정 시스템 혁신과 관련된 TF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른바 네이밍 이펙트. 이거를 잘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거에 헌법 존중 TF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 늘 24%는 있으니까요. 예. 늘 24%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권 정당이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일 뿐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